한미 2+2 통상 협상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고 일본은 자동차와 쌀, 농산물 등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오는 25일 미국과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우리 대미 통상과 외교 고위급 인사들은 미국으로 총 출동해 각종 관세율을 낮추는데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이틀 만에 전체 대상자의 28% 수준인 1,428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영화 관련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수년째 묵혀있던 옛 노원 운전면허 학원 부지에 대한 개발을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700평 부지에다 인근에 동북선 경전철이 예정돼 있어 주택개발 사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호관세 문제를 단판 지을 한미 2+2 고위급 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과 일본이 무역협상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은 쌀값 폭등에도 닫아뒀던 쌀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에 자동차 품목 관세를 낮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쌀 대신 미국에서 자동차 시장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데 우리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관세 협상 소식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일 합의 내용부터 짚어드립니다. 일본이 쌀 시장을 양보하고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일본의 제일 관심사였던 이 자동차 관세도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송태희 기자. 네, 송태희입니다. 이 정도면 일본이 상호 관세를 상당히 많이 낮춘 것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25%에서 15%로 낮춘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일본 니케이는 3.5% 이상 급등하며 41,171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주가는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 대비 대미 무역 흑자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상호 관세뿐 아니라 자동차 관세도 12.5%로 낮춰 최종 15%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은 기존 50%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누가 더 잃고 얻은 건가 하고 또 남아있는 불씨가 있는지도 궁금하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마친 뒤 알래스카 개발 등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9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시바 일본 총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관세를 너무 많이 낮춰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은 최소 시장 접근 물량 제도 안에서 늘리는 것이라면서 다른 농산물의 희생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아있는 불씨는 방위비 문제인데요.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아카자와 경제 재생상은 양국 간 합의에서 방위비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측 입장을 반영해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를 안 다뤘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방위비 분담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희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이 쌀 시장을 개방하고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아내면서 사흘 뒤 협상에 나서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우리 통상과 외교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으로 총 출동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협상단도 최종 협상 카드를 선별하고 있을 텐데요.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우리에게 민간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료용 옥수수 수입 확대와 LNG 개발 참여 등을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우리도 줄 건 주면서 얻을 건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뭔가요? 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데요. 민감한 문제인 만큼 협상 카드로 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일본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우리도 관련 협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전성 우려가 나오기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미국은 이미 이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협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은데 특히 자동차 관세율을 낮췄자는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군요. 네, 미국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내놓으면 이 자동차 관세도 낮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건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 같은 건 미국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산업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양보의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미국도 이 부분을 양보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에 집중하고 다만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를 낮추지 못할 경우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협상을 위해 내일 출국하는데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와 한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지 시각 25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성장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과 KDI에 이어서 아시아개발은행 ADB도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시는 것처럼 석 달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새 정부가 2차 추경을 편성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까지 풀었지만 올해 1% 턱걸이 성장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계속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ADB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 1.5%였던 전망치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건설 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약세 등이 전망치를 대폭 낮춘 배경입니다. 여기에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 수출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예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5월 말 0.8%에서 6월 말 0.9%로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일부 투자은행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안정성과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반영해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바꿨지만 1%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KDI나 이런 데서도 0.8% 전망을 하는데 추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0.1%포인트 정도. 대미 수출만 너무 크게 줄지 않으면은 0.9%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던 정부도 조만간 내놓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1% 미만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처럼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이틀 만에 1,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조 6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적인 소비 진자책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는 이에 더해서 단돈 1,000원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할인 쿠폰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이때를 노린 피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먼저 소비 쿠폰 신청 상황부터 짚어보죠. 얼마나 신청했나요? 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소비 쿠폰 전체 대상자의 28%인 1,428만여 명이 신청하면서 금액으로는 2조 5,86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 체크카드로 받겠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순이었습니다. 신청 사흘째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경우, 내일은 4나 9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다음 주부터는 주민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레부터 영화관 6,000원 할인 쿠폰 450만 장을 선착순으로 배포합니다. 주요 브랜드 영화관은 물론 소규모 극장에서도 오는 9월 2일까지 한 명당 4장 한도로 쓸 수 있고요. 조조 할인, 문화가 있는 날 등 기존 혜택과 중복 적용하면 단돈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노린 피싱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소비 쿠폰은 인터넷 주소인 URL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SNS를 통해 소비 쿠폰 혜택을 안내하는 것처럼 URL 클릭을 유도하는
피싱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를 누를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파일 설치 등의 해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누르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 쿠폰을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요. 여길 경우 지급된 소비 쿠폰을 반환하고 앞으로 관련 정부 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물론 경중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던 시대에서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다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나란히 늘어나면서 인구 반등의 희망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 내용은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식장 예약도 전쟁입니다. 만약에 이어진다고 하면 26년도 7월부터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26년도 12월까지 오픈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5월 혼인 건수는 2만 1,000여 건으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10만 건 가까이 달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혼인 증가와 함께 출생아도 2만 309명으로 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증가폭은 14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올해 누적으로도 지난해보다 6.9% 뛰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경신했습니다. 혼인 중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거의 95.3%를 차지하거든요. 최근 14개월째 이어지는 그런 혼인 증가의 영향이 좀 크고요. 출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출산 주력층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도 늘면서 분위기를 뒷받침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합계 출산율도 0.75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락하던 추세에서는 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도 근데 이게 사실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갈 거냐라는 얘기까지 하기엔 인구 반등 흐름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대책을 예고했고 지자체들도 출산 양육 지원책을 앞다퉈 준비 중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렇게 혼인과 출생아 증가에 청신호가 들어온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출생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늘었긴 하지만 여전히 일상에서는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육아휴직급여가 높아졌지만 애초에 소득이 낮아서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받은 육아휴직급여가 최대급여에게 못 미치는 경우가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1.5%를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받던 임금의 80%에서 많게는 100%를 휴직급여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 석 달은 월 최대 250만 원, 4개월에서 6개월 차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정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축적인 육아휴직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단기 육아휴직을 제안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30일 미만 육아휴직은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는데요. 1년에 한 번은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정처는 또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더 투입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관련 정부 예산인 일반 회계 지출 비중이 지난 5년 동안 1.4%에 불과했는데요. 예정처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액 대비 일반 회계 전입금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개발되지 않고 묵혀있던 서울 노원구 옛 노원 운전면허학원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개발 사업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힘을 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주택개발 사업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윤지혜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불암산 주변 빈 부지입니다. 과거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이 있었던 자리로 총 면적 약 3,710평에 달합니다. 해당 부지는 사유지 분쟁과 주민 반발 등으로 수년간 개발의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달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개발 두 카드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형태가 아닌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 개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 주택실 산하에 주택부동산 수석실을 처음으로 신설하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명을 9년 만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바꿨습니다. 최근의 개발 트렌드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까지도 포함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해서 사업성을 높이면서 여러 용도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옛 운전면허 부지에 인접한 부지 역시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 등을 끝내고 동북선 차량기지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동북권을 관통하는 동북선 도시철도는 2027년 개통 예정으로 교통 호재와 함께 노원구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민지혜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휴부지 활용이 유력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 주변 유휴부지 개발 가능성은 김동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한 축은 유휴부지 활용입니다. 신도시 또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부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노력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신규 택지 계획 수립보다 체감 공급 속도가 빠른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과 추진할 수 있는 장소도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집이 부족하니까 있는 그린벨트 훼손해서라도 신도시 만들어서 계속 공급해야 된다 이 주장이 있어요. 지방 입장에서 보면 그거 소금물 계속 마시는 거 아니냐 목마르다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릉 CC나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등 5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다가 진척이 없는 곳이나 철도 차량 부지 등이 후보군으로 지목됩니다. 철도 차량 부지들 있잖아요. 택이나 수서나 구로나 이쪽에 가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들도 예전부터 나오던 아니고 구체적인 플랜 청사진만 제시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는 공공청사 재개발 시 저층에는 청사, 고층에는 주택을 배치하는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조만간 나올 구체적인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6.27 초강력 대출 규제가 시행되자 우리은행이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대출 전략을 대응책으로 꺼내들었습니다. 당국의 대출 규제에 대응해서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기 위한 파격적인 조치로 보이지만 당연히 반대로 신용이 낮은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접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나리 기자입니다. 우리은행이 이번 주부터 신용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신용평가 1등급이면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0.3%포인트는 기존에 가장 우대해줬던 급여 이체 조건과 같은 수준입니다. 업계는 연체율과 대손충당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고신용 대출 확대는 불가피한 전략이라면서도 상품별 심사로도 충분히 우대할 수 있는데 전면적인 우대 항목 신설은 이례적이란 반응입니다. 실제 1금융은 최근 고신용 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월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달 들어 DSR 규제가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6억 원으로 제한되자 수익 감소를 우려한 은행들이 고신용 대출 경쟁에 발빠르게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고신용자 쏠림이 중저신용자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잠재 고객 확보하고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 이자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금리 대출 수요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은행권의 역할이 좀 제한적이라는 데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겸용 업무 인허가에서 좀 지원을 주는 쪽으로. 우리은행은 건전성 관리와 우량 고객 확보를 위해 신용 우수 고객에게 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최근 서민금융을 1,000억 원 확대하는 등 중저신용자 특화 상품 활성화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지 오늘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폐지됐던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과 또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조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의 미래전략실은 1959년 설치된 비서실을 시작으로 구조조정본부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그룹의 사령탑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정부 로비를 도맡아 정경유착의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에 휩싸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장께서 유지를 해오신 거라 조심은 스럽지만 국민 여러분들께나 우리 의원님들께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겠습니다. 이후 계열사별 대표이사와 이사회 중심 자율경영 체제로 전환됐지만 기존 중장기 사업 전략이나 인사, M&A, 위기 대응 능력 등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이 회장 사법 리스크 기간 동안 반도체 등 사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삼성그룹 전반의 준법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준법감시위원회에서도 미래전략실 부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삼성이라는 큰 기업이 저 국민 경제에 차지하는 그런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경쟁력 강화 이런 측면에서 컨트롤타워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처한 대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필요성도 사법 리스크 해소로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명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책임도 지고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룹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 회장의 리더십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어제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면서 무한 보조금 경쟁이 개막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알트폰 업계에서는 과다한 사은품 지급 경쟁이 문제가 되자 업체들이 4년 전에 자율 상생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경품 가액이 3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서 시장 과열을 자제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느슨한 약속이 점점 유명무실해지더니 이번 단통법 폐지로 무제한 보조금이 사실상 허용되면서 알트폰 업계 사은품 전쟁도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알뜰폰 1위 KT M모바일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내용입니다. 10,000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만 하면 3만 원, 친구 초대 시에는 12만 원의 혜택을 더 얹어줍니다. 또 다른 곳은 매월 골라 쓰는 편의점 주유소 등 혜택에 더해서 추가로 35만 원 상품권까지 지급한다며 역대급 요금제라고 홍보합니다. 그간 경품 프로모션을 자제해왔던 3위 사업자 SK텔레콤도 최근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가입하면 3만 원, 특정 요금제 가입 시 추가로 6만 원을 더 주는데 룰레트 혜택까지 더하면 15만 원이 더 붙습니다. 모두 3만 원을 훌쩍 넘는 데다가 알뜰폰 요금제를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통신시장이 이제 무한 경쟁을 펼쳐주는 셈이나 다름없는데 그 요건이 M에는 풀어주고 M에는 안 풀어준다라는 것도 사실 어부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협회도 단통법 폐지에 맞춰 앞으로는 사업자별 경품 지급 규모보다 가입 방식에 따른 보조금 차이 등 고객 차별 여부를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간 자율 규제도 정부의 공식 모니터링도 없어진 가운데 알뜰폰 업계가 다시 서비스 경쟁보다 경품 경쟁으로 승부하는 시대로 돌아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지난주 기록적인 폭우에 차량 침수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이런 침수차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흘러들어와서 판매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불량 중고차 속지 않고 잘 구별할 수 있는지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서산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침수차 수십 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번 장마 기간에 40대 조금 넘게 입고되었고 일부 차량은 15대 정도 매각되고 현재는 25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침수 차량 대부분은 이렇게 시동이 걸리지 않고 보이는 것처럼 차량 내부와 앞쪽 보닛은 이렇게 진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침수 차량은 폐차되지 않으면 내부 부품을 교체해 중고차 업체에 팔리거나 멀쩡한 부품만 떼어내 팔립니다. 때문에 육안으로 침수 차량을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안전벨트를 당겼을 때 흙이나 오물이 묻어 있는지 확인하고 벨트를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 차량 연식과 벨트 연식이 같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또 차량 내부 부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와이퍼나 조명, 내비게이션 등 전기 제품도 잘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침수가 되고 나서 마른 상태라고 하더라도 충전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화재도 일어날 수도 있고. 보험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쏟아진 극한폭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차량만 3,800대를 넘겼습니다. 추정 손해액은 39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여름철 석 달 동안 발생한 손해액의 7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상위 6개 손보사의 평균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인 80%를 넘긴 상황에서 추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상조 서비스에 가입할 때 다양한 사은품이 나옵니다. 노트북 같은 값비싼 전자기기를 내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런데 이게 말이 사은품이지 실제로는 할부에 가까운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최은하 기자, 상조 계약을 중단한다면 이 사은품도 물어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 소비자 가운데 90%가 불완전 판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조 결합 상품을 계약할 때 전자기기 계약은 상조와 별개라는 점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으로 인지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서상엔 매월 기기값을 받은 뒤 계약 만기 시점에 기기값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상품 종류별로 보면 노트북이 31%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노트북 같은 건 중장년층보단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겠군요. 네, 일반적인 상조 서비스 피해가 50대 이상에 집중되는 것과는 달리 이런 결합 상품의 경우 청년층의 피해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관련 피해 구제건을 연령대로 분류하면 20대가 37%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사 대상 상조 서비스 업체 23곳 가운데 65%가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기기값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소비자원은 계약할 때 환급 기준을 명확히 따져보고 장기 계약인 만큼 주기적으로 해당 업체의 경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최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았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개겠고요. 가끔 구름만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예년 이맘때 기온을 훌쩍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더운데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광주 36도, 대구는 37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5도가량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요. 한낮에 과격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열대야를 지나서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수원, 인천 25도, 대전 24도 보이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35도, 춘천과 세종 34도입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2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한낮에는 울진 30도, 강릉은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부산 25도, 제주는 26도로 아침을 시작해서 낮 동안 광주 36도, 대구 37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남해상 물결이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금요일 흐려져 토요일과 일요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한편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저녁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